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와 경북, 전북 곳곳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3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6월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13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수면 온도 또한 15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는데 기상학자들은 파리 협약에서 정한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어제부터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파업 목적인 생산 차질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생산에는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리튬 전지 화재로 인해 서울시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리튬 전지 방식의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속 화재 진압용인 D급 소화기를 지하철과 전기버스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전북과 영남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 영천, 경산 등 내륙 곳곳에 호우 경보를, 울산과 경남 밀양, 창녕, 전북 전주와 정읍, 무주 등에는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전부터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 사이 최대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 곳곳에 산사태 특보도 내려져 있어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은 삼가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가옥 20여 채가 물에 잠기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충북 옥천에서 옹벽이 무너져 1명이 숨졌고 경북에서 가옥 23채가 물에 잠기고 6채가 반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68세대의 주민 1772명이 일시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모두 26건의 공공시설물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농경지 피해는 모두 690헥타르의 농작물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중 12곳 313개 탐방로 출입이 통제됐고 하상도로와 교량은 전국 88곳에서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마철 산사태는 예측하기 힘든 만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피해조차 복구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실태조사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높이 150m 산비탈에서 바위와 흙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정성군의 한 도로 피암 터널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당시 산사태는 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가봤습니다. 터널이 있던 자리입니다. 20여 미터 구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곳곳엔 집채만한 바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비탈면에서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철망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래쪽에서는 중장비가 떨어진 바위와 흙을 치우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낙석 양이 13,000톤에 이르는 데다 경사가 심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년 가까이 도로가 통제되면서 먼 길로 돌아다니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복구도 안 됐지만 하는 중인데 하더라도 또 무너질까 봐 또 걱정이죠. 그리고 가까운 길 놔두고 멀리 돌아다니다 아주 불편하지요. 전국 산사태 취약 지역은 2만여 곳. 문제는 인명피해가 난 산사태 대부분이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산을 깎아 도로를 뚫고 건물을 지으면 산사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별로 관리가 제각각이다 보니 피해 예방 대책은 허술합니다.
사람이 건드린 거는 산사태가 8, 90% 나는데 그거는 산림청에서 고려할 수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관할이 아니거든요. 태양광이면 산자부, 주택이면 주택과 바뀌어버려요. 소관부서가. 지난해 장마철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26명. 전문가들은 산사태 우려 지역을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고 행정당국과 주민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주민께서는 기관으로 오셔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6월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13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리 협약에서 정한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더 자주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서부 데스밸리 국립공원 온도계가 섭씨 5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1913년 56도로 알려졌지만 기상학자들은 과학적 관측 이후 지난 2021년 54.4도를 최고 기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는 관광객들은 인증샷 찍기에 바쁘지만 오래 있으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토바이를 타고 데스밸리를 지나던 관광객 한 명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has issued a heat warning. They're saying these temperatures that we're seeing will likely challenge current records, if not break them. And so far, last 2 days, we've already broken some daily records. 미 국립기상청은 미국 전체 인구의 10%인 3,600만 명이 사는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고온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미국 서부 등 세계 곳곳에서 산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달 이슬람 성지 순례 기간엔 온열 질환 사망자가 1,3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기관 집계 결과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도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섭씨 16.7도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4도 더 높아 13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구 표면뿐만 아니라 지난달 해수면 온도 역시 15개월 연속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There has been this 12-month streak at or above 1.5. It's definitely very consequential. It's a stark warning that we are getting closer to this very important limit set by the Paris Agreement.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내로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 파리 협정이 정한 수치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의 빈도와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허리케인 베릴이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해 3명이 숨지고 270만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베릴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휴스턴에서 남서부 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마타고르드 인근 지역에 1등급 허리케인으로 상륙했습니다. 허리케인 1등급은 5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베릴은 상륙 이후 열대성 폭우로 세력이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과 폭우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험블 지역에서는 거센 비바람에 넘어진 큰 나무가 가정집 지붕을 덮쳐 집에 있던 5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숨졌고 휴스턴에서는 지하도를 건너던 사람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메마른 지역인 칠레 사막에서 이례적으로 한겨울에 꽃이 피어 화제입니다. 로이터는 칠레 북부 안데스 산맥 서쪽 아타카마 사막에 최근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꽃이 피는 사막으로 불리는 아타카마에선 이따금 9월에서 10월 사이 꽃을 볼 수 있는데 한겨울인 7월에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꽃이 일찍 피었다는 해석입니다. 2021년 6월에도 꽃이 관찰된 적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지적인 형태로 피어났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이 지역 200종 이상의 꽃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7월 국립공원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객선 이용객이 연간 1,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을 위한 여객선 특별 점검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점검 현장을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객선 이용객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난 뒤인 2022년과 지난해 1,300만 명을 회복했습니다. 이용객들은 여객선의 장점으로 편안함을 꼽습니다. 배를 타면 아무래도 편안하게 누워서 아니면 또 바깥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배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경 등 관계기관이 여객선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사고 시 비상장비 가동 등에 필요한 비상발전기는 잘 돌아가는지, 기관실과 조타실 간의 비상전화 연결은 잘 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승객들이 머무는 객실에서는 화재 감지기가 잘 되는지 하나하나 작동시켜 봅니다. 사고 시 승객들의 생명과 직결된 구명조끼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꺼내서 살펴봅니다. 제주에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해수부 등은 특별점검 외에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대비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같이 작년부터 전기차 화재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가 발생했으면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여객선 특별점검은 12일까지 전국 연안 여객선 144척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파업에 6천여 명이 참여했다며 생산 차질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사측은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일손을 놓고 화성사업장에 모였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첫 무임금, 무노동 파업입니다. 노조는 오는 10일까지 사흘 동안 파업에 나섭니다. 조합원의 복지와 정당한 임금을 쟁취하고 조합원의 상위를 높여 자부심을 되찾고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 6,540명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직군별로는 설비와 제조, 개발에서 5천여 명, 사업장별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기흥과 화성, 평택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목적인 생산 차질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가격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갑니다! 현재 노조는 사측에 조합원 임금 인상과 초과이익 성과급 기준 개선 등 4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부에서 추산한 파업 인원도 3천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임금 협상 등을 두고 교섭을 벌여왔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 닷새 혹은 무기한 파업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도 파업을 이어갑니다. 노조는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에게 내일까지 출근하지 말고 업무 관련 연락도 받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조는 내일까지 집회 없이 파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 등 4가지 요구안에 대해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 2차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전공의로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해서 추가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복귀 시 처분 중단에서 한 발 더 물러나 복귀 여부를 아예 따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격적인 수련 특례도 제시했습니다.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게 추가 전문의 시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시험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그 관련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라든지 추가로 받아서 정부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의 병원 구조 전환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유인책은 전공의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 배경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3,000여 명 중 7.9%만 근무 중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차질 없게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와 결원을 오는 15일까지 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결단할 때라고 메시지를 던졌지만 전공의들이 크게 움직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더구나 기계적 법 집행 원칙을 내려놓고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는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은 의사불패 선례를 추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태구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김 전 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 함께 면허가 정지된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7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단체가 정부의 전공의 관련 대책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국내 병원에 투입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모두 복귀하기는 어려운 만큼 부족한 전공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을 즉각 수련병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대학병원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수술실의 마취과 분야라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리튬 전지 화재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서울 지하철에서도 발생했는데 서울시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리튬 전지 방식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리튬 전지 화재 초기 대응과 진화를 위한 방제 시설도 확충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서울 대치역, 지하철 선로가 짙은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철 궤도 작업용 모터카에 장착된 리튬 전지에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열폭주 전 리튬 전지를 떼내 수조에 담가 화재는 5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대중교통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는 데 비해 리튬 화재 대책은 부족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로 운영되던 궤도 모터카를 리튬 화재 관련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디젤 엔진 방식으로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안에 금속 화재 진압용인 D급 소화기를 궤도용 모터카 전체에 배치합니다.
D급 소화기는 화재 초기 산소 차단과 배터리 냉각 효과로 리튬 전지의 열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소화기라든지 이런 소화시설로는 사실 진화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필요한 곳들마다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초기 진화를 한다면 화성 사고와 같은 그런 좀 대규모 인명피해나 실손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또 내년 3월까지는 리튬 전지함 내부 온도를 감지해 이상 발열 시 전용 소화액을 자동 배출하는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공영 주차장 전체에 소방 방제 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 연령대 노인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건 문제라는 반발도 거셉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인 기자가 오랜만에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다시 도전해봤습니다. 교차로 진입과 직각 주차 등 모든 과정을 마치는 데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럼 고령 운전자의 신체 상태로 운전을 하면 어떨까? 지금부턴 대한노인협회에서 인정하는 80세 노인 체험 기구를 착용하고서 기능시험에 도전해보겠습니다. 80대 노인처럼 등이 굽자 고개를 돌려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약해지는 걸 고려해 팔과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찾는데 그만큼 반응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꿀발.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 네, 지금 평소보다 확실히 신체가 많이 불편한데요. 이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 밟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멈추고 출발할 때에는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좁은 길에 들어서거나 방향을 크고 빠르게 틀어야 할 때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체험을 해보니 시야가 좁아지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차선을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렇게 신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신체 인지 능력 차이가 꼭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반발도 거센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신체적인 어떤 약점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그 상황에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력이 좀 나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야간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가요. 이와 함께 고령자 차량에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아주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보행자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찰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사고 우려가 큰 지역의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철제로 된 방호 펜스를 설치하거나 굵은 나무를 심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일방통행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진입 금지 안전 표지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 인지 능력의 저하로 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 차별을 둘 때처럼 비친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면서 노인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인지 능력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건 자칫 노인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위한 고민, 좀 더디더라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